예, 오늘 날도 참 좋은데 멀리서 김도년 교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재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GSES 렉처스라 그래서 우리 조경진 교수님이 원장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새롭게 개편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개혁 조치 가운데 아마 첫 번째 조치일 것 같고, 그 첫 번째 수업으로서 스마트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도년 교수님께서 아주 강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들으면서 뒷부분에 특히 사람의 그 삶의 양식, 기술, 공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인상 깊었는데 또 추가로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진행해서 많은 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지만 저도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을 하신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취임 소감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포부 이어서 강의에 이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스마트 도시 관련 그 사업 계획들의 자문과 심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어떤 방성과 성찰을 통해서 좀 진화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바라보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위원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걸 좀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들을 실현화하는 과정에서 좀 한 차원 높은 성공을 하는데 이 전문가들로서 좀 기여하는 부분과,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 부처들의 역량들을 좀 결집시키거나 통합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포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연의 좀 맥락과 같이 해서 본다라고 하면 기술과 어찌 보면 첨단 산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들은 이 도시 자체가 성공적으로 된다라는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생태계로서 작동되는 데에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도시 분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의 그 실질적인 참여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훌륭한 어떤 계획과 사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시절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도년 교수님을 뵀던 게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의 그 경험이 녹아 들어가면서 오늘의 강의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또 활약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학생들 오늘 강의 듣고 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오다원입니다. 제가 교수님께서 2021년 3월 8일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기고하신 글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시 모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20세기 초 당시 주요 선진국과 기업들은 첨단 산업과 상품의 직접인 근대도시 모델을 선점해 자국의 첨단 기술을 상품화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현익을 지금까지 누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뉴욕이나 런던 혹은 보스턴과 같은 첨단 도시들과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 저희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이 가져가야 할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답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로서 또는 국가로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되는 이런 그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도시 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산업혁명들이 어찌 보면 지난 산업혁명을 선점한 국가와 도시들이 이런 도시적 확산과 기술의 어떤 전파라는 관점이 다소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해 있었다면,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나 저개발 국가들이 그 시장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이 지난 산업혁명 결과로 만들어진 근대주의 도시 모델의 저는 스마트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척박한 기술력에서 첨단 기술력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저개발국에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그래도 10위권의 국가가 되면서 겪는 여러 장점과 부작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스마트 도시는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측면에 좀 강조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한 생산의 어떤 도시의 이탈이 다시 생산의 도시의 유입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른 나라 도시들에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화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공장이 내몰려간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뉴욕의 제조업의 전체 산업 비율이 2% 미만입니다. 서울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이 도시에 있었던 기억을 모두가 다 하고 있지만, 뉴욕은 공장이 도시에 있었던 기억이나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정책을 써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굉장히 오래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장의 이탈과 유입 이런 문제를 동시에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인 압축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술들을 도시적 측면에서 아주 좀 소위 세계적 가치하고 연동을 시킨다면, 예컨대 기후변화 문제나 지금 급격한 도시화하고 좀 연동시키는 이런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기획과 계획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모든 저개발 국가들이 바라보는 스마트시티는 굉장한 첨단 기술 중심이라는 거에서 우리의 현재 문제를 잘 기술로 해결하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역량, 그건 이제 어포더빌리티와 그 기술적 적정성을 해서 나에게 적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정리가 덜 돼서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경험들이 다른 나라의 도시 경험에 비해서 실질적인 계획과 결과를 거의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저 도시를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보면 역사책에 있는데, 상암에 누군가 와서 상암 이거 도시 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은 지금도 펄펄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의 교감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처해진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자직강을 본 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는 실체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나라에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산업화가 끝난 도시의 모델과 지금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의 문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기술력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가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도시가 조금은 더 우리의 그러니까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즐겨야 된다는 도시 생태계적 관점에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 도시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다 세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거가 저는 우리 곳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우리 도시에서 자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마곡에 가서 보시면 되고, 그 공원이 가장 기술력이 집적된 공원은 마곡식물원을 조경진 교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도시 곳곳에 우리가 도시 설계가로서 케이스를 찾아주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도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잘 된 곳이 있고, 거기에 또 기술력이 들어간 것들이 있고, 그런 건 용산에 오면은 생산과 접목된 것들이 있고,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다 들어간 월드컵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해야 될 이런 스마트 도시의 방향성 중에 하나는 좋은 사례들을 잘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과제로 정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의 어떤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하게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에서 결핍된 부분은 바로 이 사람과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중요도가 낮게 되는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거에 답이 갈수록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그래도 풍부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교수님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재승 교수님도 우리 스마트 시티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궁금한 점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을 텐데, 같이 한번 우리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나중에 천천히 다 물어보기로 하고 몇 가지만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영선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도 하셔서 가장 답변을 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초반에 해외 스마트 도시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데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주도 기업 위주로 하는 해외 스마트 시티 사례를 보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은 관주도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좀 하부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국가에 과도하게 기대를 하는, 그리고 공모사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좋은 역할이 있고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균형을 잡아서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도시의 역사 속에서 저는 찾아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연기관의 발명과 전기가 우리 도시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결국은 내연기관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나온 개념 중에 우리는 뭐 아주 중요한 게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비용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민간 부분이 어떤 그 속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스마트 도시에서도 기술들이 도시 환경에서 기술 인프라들이 우리가 이제 도시 환경에 있는 걸 갖고 우리 인베디드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인프라는 땅에 묻히는 거고 지금의 ICT 인프라는 인베디드, 즉 숨겨져야 된다라는 거인 것처럼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 디자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도로를 우리가 보면 공공에서 과거에 깔아줬고, 그 다음에 우리의 ICT 역량이 높아진 것도 통신공사가 통신에 대한 국가적 보급을 해왔던 우리 나름대로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상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 도시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국가의 역할들이 있고, 특히 경제력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인 경우에 저는 국가가 그 초기 투입 비용들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계획들도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독일이 베를린이 전기를 공급하는 관점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그래서 에디슨의 특허를 사와서 그 AEG 회사가 가로등을 설치를 베를린시의 전역에 하는, 이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은데, 이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런 우리는 지금 그 민영화 또는 시장에 의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 우리의 그런 경험 속에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즉 이런 스마트 도시의 기반 시설을 누가 어떻게 깔아주느냐에 저는 그 초기 투입 비용이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걸 국가가 잘 정리해 줬을 때 기업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투입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기업이 대기업과 저는 좀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스타트업은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대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그 스마트 도시의 참여를 위한 소위 생태계는 전 좀 달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전 측면에서 첫 번째, 대기업이나 세계적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이런 국가와 같은 역할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기업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해온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 또는 경제적 역량이 있는 기업들의 이 역할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바로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 사람들에게 역할과 국가 역할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저는 기획 기능이 필요하고, 그것 속에서 그것이 다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진화할 수 있게, 서로 역할들을 계속 진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에코 플랫폼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 점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산업도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로서 오히려 생산하기 하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한 거는 우리의 산업단지도 있었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국가가 만들어주는 역량, 도로체계에 대한, 도로화에 대한 역량, 이런 것과 딴 정책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지난 산업 구조, 이거에 대한 하나의 것과 이런 그 강소 중심의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체계들이 결국 도시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공성이 좀 강한 어떤 투입과 거기서 작은 비즈니스 모델을 내는 것들은 충분히 그 영향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스마트 도시 환경이 저는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규제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서 규제 샌드박스나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이런 환경들의 그 계획 규제들은 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추가로 학생들 혹시 질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조교학 전공 석사과정 조소연입니다. 오늘 강연 중에 그 디지털에만 국한되지 않고 월드컵 보건 또한 스마트시티 도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시티 인덱스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행복 수치는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량화시켜서 저희가 다음에 시사하면 좋을 바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 인덱스는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질문들이 아주 훌륭한데, 사실 스마트 도시 인덱스는 저희가 지금 그
만들어 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인덱스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인덱스를 통해서 그걸 성장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인덱스는 도시를 건강하게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 건강 진단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진단은 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더 좀 심도 높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컨대 그 엑스레이 렌트겐 사진을 찍어보면 어느 그 도시가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를 알고 여기서 조금 더 보고 싶으면 CT, 뭐 MRI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도시가 행복하냐 건강하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시적 관점에서 많은 그 인덱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이 도시가 더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세계적 가치하고 연동을 하게 된다면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데 대중교통수단은 별로 안 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도시가 가난한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도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스마트시티 인덱스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화석연료를 지금 자가용에 의존해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없구나. 그럼 이 도시는 스마트 도시 인덱스에서 굉장히 낮은, 한 요소로는 낮은 평점을 받겠죠. 그런데 이 낮은 평점 속에서 뭐가 있냐면 대중교통수단을 하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도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스마트시티 인덱스의 고유한 성격으로 보면 이게 그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인덱스가 앞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그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경제 지표가 대한민국이 뭐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자율이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스마트시티 인덱스를 보게 되면 아, 우리 도시에서는 우리가 자전거를 좀 많이 타야 되겠구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해야 되겠구나. 차량을 줄이되 차량이 있으면 가능한 한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서 우리가 받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주는 이런 요소로 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취지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덱스의 취지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액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어디에 있어 이 포지션만 알려주는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 속에서 지금 이야기들은 저희의 취지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최환영 학생님 질문이 있는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조명학과 석사생 최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세하게는 다뤄주시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강연에서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한 자동화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의 혁신이라고 하셨고 또 겉보기 현란한 인프라의 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의 기술로 전통적인 인프라를 더 효용성 있게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DMC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미디어라는 그런 아이템과 이제 뭐 첨단 산업, 신산업과의 연결점으로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산업, 그러니까 역사도심 내 뭐 제조업과 같이 오래전부터 개인의 기술로 유지해온 전통적 인프라를 갖는 제조업은 이제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적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런 건 용산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한 생산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생산품들이 그 과정 자체를 쉽게 해주는 것들인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그 스마트는 이 기존 기술의 고도화와 신기술의 어떤 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표현을 그러니까 그 숙련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소위 컴퓨터 뉴머셜 컨트롤, 그러니까 컴퓨터로 제어된 것들로 뭘 생산한다 그래도 분명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산업들이 그 유효성이 다하지 않는 한 그 산업들은 나름대로 진화를 하는데, 이 진화의 방법이 현재 전통적인 방법과 바로 이 첨단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제 시제품 생산을 해서 상품화시키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그 신산업을 계속 연계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차를 바꿔 얘기하면은요, 자율주행차에는 바꿔 얘기하면 기사 있는 차입니다. 그죠? 내가 부르면 오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가고자 하면 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 목적까지 내가 편안하게 가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카카오 택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우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로 가게 된 이 단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단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단계가 자율주행차까지 단계가 못 와 있다라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앱에 입력하면 차가 오는 그 단계잖아요. 이게 첨단 기술과 숙련된 기사와의 만남이죠. 저는 이 단계가 공존하는 단계들이 현재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그 과정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건 바로 공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산업은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산에서 지금 실험해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제품이나 레이저 프린터나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도 그것만으로 제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는 세운상가나 뭐 영등포의 그 이런 기존의 공업 지역에서 있는 분들의 여태까지 숙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나 우리 도시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들은 지금 공존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인간적 가치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명한 것들은 이 직업들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때 도시적 관점에서 분명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그 시스템 속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그 이익들을 기존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피해 또는 그 과거의 어떤 경험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의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스마트 도시의 핵심이고, 생산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그 융합은 이것 역시 역사 이래로 계속 이루어져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 순간의 제일 큰 문제는 첨단 기술이 과거처럼 그 기술이 이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의 고도화나 숙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무를 범하지 않게 해주는 게 도시 설계가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그 산업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도 문제 제기와 해결에 대한 확인들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석사 1학기인 최승우입니다. 신입생이구나. 네. 그 이번에 정말 그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그 사실 강연을 들으면서 약간 기술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면서 도시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도시에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지금의 스마트 기술이 중요하듯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하신 환경론총 강의에서 읽었던 건데
그 기술의 융합과 공유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계속 오늘 강연에서도 이런 연결성과 이런 복합적인 것에 대한 강조가 계속 있는데 그 아까 애플 캠퍼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스마트 도시의 기술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그 인상을 많이 받아서요. 그런 약간 그 스마트 도시를 살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경험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업 간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는 데는 어떤 그런 방향이 추구돼야 할지 의문이 들어요. 기업들의 우리가 그 발전 변화를 보게 되면 이 그 현재 제일 그 스마트시티에서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저는 5G하고 빅데이터입니다. 결국 이게 AI로 가는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G와 빅데이터는 같이 그걸 하는 회사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털과 그 통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가는 큰 방향성들은 갔는데 아마 기업들의 역할들은 지금 다 다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지만 그동안에 그 판매를 했던 회사와 그 포탈이었던 회사 간에 주식 교환들을 하는 것들처럼 이제 새로운 그 사업 모델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업 모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는 도시에 이제 그 DN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DNA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몰입해가는 도시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가는 도시들, 그리고 반대인 경우에 보면 우리가 토론토에 구글이 가서 실패한 것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역할들은 이걸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역할들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도시에서 변화해야 될 것과 변화하지 않고 지속돼야 될 것, 이 측면에서 보는 이 관점들이 결국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DNA, 결국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DNA 속에서 이게 움직여진다라고 보면 현재 큰 틀로 보면 기반 시설은 갖추어 놓되 그 정체성 측면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과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어떤 수요와 그 수요가 상품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계속 다른 모습들을 저는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인프라 얘기들인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움직임은 그 클라이밋 포지티브냐, 기후변화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가격 위주냐, 이 중심의 가치 판단들이 이제 서는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 여러분들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세계적 가치에 연동된 구매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네이티브 뉴욕 맨하튼에 있는 특징들은 자전거로 많이 다닌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 움직임과 그 세계적 가치하고 연동시키는 것이 결국은 그 기업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기농이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음식처럼 보이는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보면 이제 클라이밋 포지티브한 상품들이 제일 좋은 상품이 되는 나라와 아직도 값싼 게 중요하다. 이런 구매에 따라서 이걸 맞춰주는 작업들이 기업들의 어떤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제기금이나 이런 세계적인 돈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탄소 거래에 대한 어떤 그 비용 부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차적으로 큰 흐름은 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세계적 문제 중심으로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뭐 그 리더십을 가진 국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와 국가적 경제 역량들 간에 이제 계속 그 갈등과 상충 그리고 고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고민 속에서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건 제가 잘 모르면서 하는 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마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나누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GSES 렉처 시리즈를 한 것이 이 분야의 석학들 모셔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환경대학원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 역할 그리고 그 환경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앞으로 또 무엇이 변해야 될지 전문가로서 한번 또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저는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환경계획연구소에 있었을 때 가장 큰 느낌은 야, 이 대한민국의 이 분야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하고 같이 그 환경계획연구소에서 뭔가 했던 분들이 원장님도 있고 여기 지금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도 굉장히 커지셨고 그래서 저는 환경계획연구소가 그 뭐랄까 굉장히 여러 학부에서 모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시대 그걸 통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환경계획연구소 지금도 뭐 그렇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좋은 수업은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배우는 수업입니다. 선생님한테서 학생이 배우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그 시절이 제가 생각할 때 그 환경계획연구소가 저에게 주었던 굉장히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밤새 모두가 뭐 일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아침에 다 이제 가서 그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월화수목 월월월로 살던 그 시절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에너지의 중심에 저는 환경계획연구소가 그리고 환경대학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도 지금도 많은 제 생각에 도움이 된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그 미래의 도시를 함께 만드는 거라고 강조하는 게 지금도 제가 뭔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시대에 그 다른 전문가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선상에 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지성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실체적인 장소가 저는 환경대학원이었고 저는 뭐 저는 건축가에 있었으니까 환경계획연구소에서 그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제 인생의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제가 아직도 남들보다 계속 조금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직도 나는 선생님이 계시다.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나 생각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선생님께 간다라는 그런 뭐 인연도 만들어져서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가장 에너지가 결집된 장소가 전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나온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시기에 나온 환경계획 보고서는 그 연구소의 보고서의 질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독일의 바우하우스가 이러지 않았을까를 제가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이제 그 잭 마이어라고 하는 MIT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 환경계획연구소에서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이 느낌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리스에 오래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종이와 딴 냄새인 거죠.
잭 마이어 교수가 아니라 마이클 졸업 교수가 그 저하고 또 제 인생의 친구들도 거기서 많이 만들어지게 했는데 그런 말씀들이 저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 시대의 환경개혁 연구소나 환경대학원의 모습들은 뭐 그 위상이 저는 줄어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결국 선생님들의 그 역량이야 뭐 이미 검증된 거고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이 이 사회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돌이켜보면 뭐 저는 석사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게 저는 그거요.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나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나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혁연구소에서 저에게 가장 큰 그걸 준다라고 하면 보고서 완료가 끝나기 한 이틀쯤 전에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오셔서 다시 하자.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하자.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보면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하는데 우리가 한 1년 동안에 한 걸 다시 1년이 필요로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만드는데 저는 그걸 으라차차 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두가 모여서 쫙 한번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서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것과 새로 만든 것들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보람과 감동과 격차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일하는 팀들한테 으라차차 한번 할까? 그러면 다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있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 정신이 저는 제가 지금도 항상 하는 으라차차 정신이거든요. 하루 안에 그런 암담한 상황들을 일주일 동안 버텨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를 서로 감동하는 것들은 이 시기에 아니면 절대로 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의로 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계속 저는 잘 지속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환경대학원에 대한 또 환경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우리 김도년 교수님의 캐치프레이즈는 아마 이제 으라차차 정신으로. 네, 여기서 나랑 으라차차 하는 사람이 DA의 김현호 대표,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으라차차를 하고 나간 사람이다. 서울연구원의 이미지 박사, 그리고 중앙대학의 배웅규 교수, 다 그런 역할. 여기 이영선 교수님, 조 교수님한테 제가 으라차차 하자고 못했고. 자, 오늘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GSES 첫 번째 렉처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